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지긋지긋한 무릎 관절 통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번 손상되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는 무릎 건강.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배워봐야겠죠. 잠시 후 건강 구독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 금요일이고요. 저희는 오늘 건강 좀 챙겨볼 텐데 건강 구독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이곳이 아프다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날 좋아졌잖아요. 외출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점점 더 아파오는 이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얘기하자마자 제가 무릎이 좀 쑤셔. 무릎 관절 걱정인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 구독에서는요, 무릎 건강 되돌리는 방법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부터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2012년 이후 사실상 동결돼 왔었던 이 교대 또 초등교육과 등 초등교원의 양성기간 정원이 2025학년도 대입 입시부터 감축될 예정이다라는 소식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이지만요, 여전히나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보다 이 해당 양성기간의 정원이 더 많아서 임용 대란을 피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25학년도 대입부터라고 하면 현재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의 입시부터 적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12개 초등교원 양성 정원을 오는 2025학년도 대입 입시부터 12% 정도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 승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입학 정원은 13개 대학 3,847명인데요. 이 가운데 사립대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에만 이번 감축안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처럼 초등교원의 양성기간 정원이 감축되는 것은요, 2012학년도 이후 사실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추진 배경은 저출생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저출생으로 인해서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 현상을 보였거든요. 이 부분이 크게 반영된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서 지난해 이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이후 이 전국 교원 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등의 협의를 거쳐서 감축을 추진해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일각에서는 이번 초등교사 양성기간 정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나 한 해에 배출되는 졸업생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소위 임용 대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비판적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여파가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퇴거를 요구하는 모텔 업주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30대 남성에 대한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대법원은요, 고령인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까지 훼손한 잔혹한 범죄다라면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네, 이 사건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모텔을 공짜로 이용하려다가 주인과 실랑이가 벌어졌죠. 맞습니다. 이 가해자 A씨는요, 지난해 4월입니다. 이 충남 서천군에 있는 한 모텔에서 객실료를 내지 않고 공짜로 방을 쓰려고 했었는데요. 그러자 이 피해자인 모텔 업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A씨를 막으면서 모텔에서 나가라라고 60대 이 모텔 업주가 그렇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신을 가로막았다라면서 격분한 이 피고인 A씨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에 흉기를 이용해서 무려 200여 회의 정도 흉기를 휘둘렀고요. 그렇게 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체까지 훼손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심지어 A씨는 충격적인 게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왔다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줬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가해 남성이 정신질환 약을 먹고 있었는데 정신질환 약을 먹지 않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돼 있거든요, 지금. 네, 검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가해자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 그리고 조증을 앓고 있었고 또 약물 치료,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행 5일 전에 약을 먹으면 졸려서 운전을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복용을 멈췄고요. 그리고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가해자 A씨는 약물 복용을 멈췄을 때마다 공무집행 방해, 폭행죄 등을 저질러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했는데요. 1심에서는 이 가해자 A씨에 대해서 징역 27년 선고했고요.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또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이게 원심의 판결 그대로 이제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요. 대법원에서도 상고 내용을 뒤집을 만한 것은 없다라면서 1심에 선고했던 이 징역 27년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약을 먹고 먹지 않고에 따라서 이 사람 컨디션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네. 이걸 약을 먹으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와 비슷한 증상이 여러 명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최근 스마트폰과 또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말인 이 폰플레이션과 또 경기 불황이 맞물리면서요. 이 중고폰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고가의 스마트폰은 원하지만 또 가격 장벽을 느낀 소비자들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또한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그 개인 간의 중고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 중고거래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 영향도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중고폰 시장이 성장하게 된 배경은 한 3가지 정도의 원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요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 정말 많이 올랐죠. 이 가격 상승이 한 가지 원인으로 뽑힙니다. 더불어서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도 한 가지의 요소로 뽑을 수 있고요.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오직 사진 촬영만을 하기 위한 세컨드폰 구매 현상도 이러한 중고폰 시장 성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이 중고폰 시장 규모가 2021년 682만 대에서 2022년 708만 대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매입한 스마트폰을 해외로 수출하던 이 중고폰 플랫폼 중 일부는 직접 국내에서 매매하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휴대폰을 거의 한 2년마다 바꾸더군요. 그리고 이게 네. 2년 지나면 조금씩 고장나기 시작하고 이러던데 그리고 휴대폰 바꾸면 전 휴대폰은 그냥 이렇게 버려두다시피 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중고폰으로 팔리고 이러는 모양이군요. 예. 네. 자, 트렌드가 계속 바뀌니까. 네.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병원들로부터 진료를 거부당한 자신의 아버지를 치료해준 이 국군수도병원 의료진에게 9살 소녀가 따뜻한 편지를 보내서 눈길을 끌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좀 뭉클해집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세요. 네, 지난달 18일에요. 경기도 용인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이 조민수 씨는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이 눈에 박히는 이 불의의 사고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 수도권 대형 병원 10여 곳에서 계속 진료 거부, 수술 거부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국군수도병원에서는 조 씨에게 지금 바로 오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행히도 사건 발생 이 3시간 만에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게 초조하고 말이죠. 실명 위기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수술이 잘 된 거죠? 네, 수술이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끝나서요. 현재 시력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 수술 이후 국군수도병원에는 국군수도병원 의사 선생님에게 힘내세요라고 적힌 분홍색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분홍색 편지 내용이 알고 보니 조 씨의 딸 9살 조윤서 양의 편지였습니다. 윤서 양은 저도 제가 도울 사람이 생기면 꼭 도와줄 거예요. 저희 가족이 선생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마음으로 빌게요라고 이 수술을 집도했던 국군수도병원 김윤택 안과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 김윤택 안과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의사 뒤에 의사 선생님이 붙는 거거든요.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이렇게 시선을 돌리면 다 꽃대거리죠. 이런 네. 봄에
눈만 즐거운 게 아니고 또 입도 즐겁잖아요. 입도 즐겁습니다. 네. 지금 딱 떠오르는 건 뭐 냉이, 네. 달래, 뭐 두릅, 거기다가 제철을 맞은 봄 과일까지 정말 눈, 코, 입 모든 게 즐거운 계절이 아닐까 싶은데 한 가지 좀 걱정이 있다면요. 뭐 과일부터 채소, 뭐 값이 너무 비싸서 아유. 그게 좀 네. 고민입니다. 이 물가가 참 심상치 않고 참 괴롭게 하는데 네. 우리 농업 기술이 확 달라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현장 한번 다녀오죠. 만물이 소생하는 봄. 보기만 해도 입맛 돋우는 때깔고 온 봄제철 과일과 채소들이 반갑기만 한데요. 그런데 정작 농업 환경은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 상황.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을 위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는데요. 지금부터 위기를 기회 삼아 보다 맛 좋고 신선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똑똑한 변화의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농업 기술도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는데요. 농업 인구 감소에도 불구 생산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업을 전격 도입,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하죠.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스마트한 농업 기술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찾아간 곳은 바로 딸기의 고장 충청남도 논산. 바로 이 딸기 농장에 그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봄 제철 과일인 딸기. 딸기의 고장답게 탐스러운 딸기들이 한가득이었는데요. 새콤달콤 비타민C가 풍부하고 향과 맛이 좋아 대중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딸기. 무려 100년에 가까운 딸기 재배 역사를 가진 만큼 논산이 전국 최대 딸기 생산량을 자랑하는 건 잘 알고 있는데 말이죠. 평범해 보이기만 하는 이 딸기 농장에 도대체 어떤 똑똑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죠? 여기 딸기는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비타베리 딸기라고 합니다. 이게 신품종입니다. 맛은 어떤가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와, 맛이 진짜 장난이 아닌데요? 비타베리는 딸기계의 샤인머스킷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당도와 식감을 자랑. 하지만 병충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비타베리 재배를 위해선 꼭 필요한 스마트 농업 기술이 있다는데요. 예, 바로 이것입니다. 저게 도대체 뭐죠? 비타베리의 최대적인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이곳엔 총 2종류의 센서가 바쁘게 가동 중이었는데요. 바로 온습도 센서와 CO2 센서가 그 주인공. 각각의 센서들이 데이터를 보내면 그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이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이 스마트한 기술이 딸기의 병충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나요? 예,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산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출하량도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센서들이 보낸 데이터를 통해 어떻게 딸기의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지 본격적으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 서울로 고고! 도대체 이곳은 뭐 하는 곳이죠? 70년 이상 국내 농산업을 리딩하고 있는 그린 바이오 기업이고요. 여러 가지 농작업 중에 병해충 방제가 가장 골칫거리인데요. AI 기반의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개발하게 됐습니다. 병충해로부터 딸기를 지키는 그 기술 빨리 보여주세요. 논산에 저희 테스트 베드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 비밀을 찾아 다시 논산으로 고고고! 과연 병충해로부터 딸기 생산량을 사수할 수 있었던 스마트 솔루션 기술은 뭘까요? 수많은 연구원들이 오늘도 농작물 생산량을 사수하기 위해 실험에 몰두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농약으로 알고 있는 작물 보호제를 개발하기 위해
세포 배양에서부터 실제 농작물에 테스트해보는 임상 실험까지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딸기의 병충해 예방 솔루션까지 제공 중인 게 정말인가요? 네, 수집대 환경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농민들이 적정한 환경을 관리하실 수 있게 저희가 솔루션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병해충이 발병하기 쉬운 환경인지 알려드림으로써 농민분들이 사전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취합된 데이터들을 통해 딸기 재배의 치명적인 흰가루병, 잿빛 곰팡이병 등의 위험도를 예측해 알림 서비스를 해주는 한편 해충 위험도를 어플에 입력할 경우 가장 적합한 작물 보호제를 추천해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센서 장비만 설치할 경우 그 어느 전문가 못지않게 농장의 환경을 알아서 조절해주니 이보다 더 믿을 만한 스마트 기술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특한 기술을 개발할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농하신 분들이나 창농하신 분들이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시는데 그분들이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는 의미로서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딸기 농장 농장주도 귀농 귀촌인이자 창업농으로서 딸기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험과 지식 등을 본 서비스를 활용해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고 있었는데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귀농한 지 6년 차인데 이 솔루션을 접하고 난 뒤부터는 생산량이 많이 늘고 해서 수익 증대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똑똑한 시스템으로 소비자도 생산자도 퀄리티 좋은 농산물에 대한 접근성이 한결 높아졌는데요. 이런 지원만 있다면 딸기 농장 경영 하나도 어렵지 않겠죠? 우리나라 농업에는 이상기후와 노동력 부족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환경 데이터, 생육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병해충 발생을 예측하거나 물, 영양분 등을 공급하는 영농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새롭게 농업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농이나 귀농 귀촌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다 똑똑해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팜 전성시대가 활짝 열렸는데요. 1년 365일 맛 좋고 신선한 농산물 앞으로도 쭉 부탁할게요. 아유, 저런 싱싱한 거 먹으면 그냥 절로 건강해지겠는데. 아이, 그럼요. 네? 우리가 또 그러죠, 늘. 건강은 건강한 습관에서 비롯된다. 이런 얘기. 네, 맞습니다.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한 삶은 매일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그 행동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을 먹고 또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예, 그걸 닥터 하우스에서 배워보겠습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이상훈입니다. 아주 젊으신 선생님 오셨습니다. 오늘 주제 뭔가요? 흔히 젊음을 이야기할 때 돌도 씹어먹을 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질환에 있어서만큼은 젊다고 안심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젊어도 안심할 수 없는 치주병입니다. 그러면 우선 치주병이 뭔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흔히 치아 뿌리를 덮고 있는 분홍색 점막을 잇몸 또는 치은이라고 부릅니다. 치은 아래쪽에는 치아를 고정하는 인대와 잇몸 뼈가 있는데 이렇게 치아를 지지하는 이 조직을 통틀어서 치주라고 부르죠. 그리고 치주에 생기는 병을 치주병이라고 하며 치은염과 치주염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치주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주병은 왜 생기는 거예요? 치주병의 주요 원인은 치태와 치석입니다. 치태는 세균이 치아 표면에 붙어서 만든 덩어리이며 치석은 이 치태가 딱딱하게 굳은 것인데요. 주로 양치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또 담배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흡연자는 미흡연자보다 치주병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이외에도 비타민C가 심하게 부족하거나 당뇨병,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치주병이 발병할 위험이 크고요. 사춘기 청소년이나 임산부는 호르몬의 균형이 깨질 때 염증이 생기며 치주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도 알고 싶어요. 치태와 치석의 세균이나 세균의 부산물이 치은과 만나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치은염이 시작됩니다. 잇몸색이 변하면서 빨갛게 붓고 출혈이 발생하며 입냄새가 심해지기도 하죠. 구강의 위생 상태가 나쁘고 치은염이 자주 재발하면서 염증이 점막을 넘어 뼈까지 진행할 때 치주염이 되는데요. 잇몸에 고름이 잡히거나 치아를 고정하고 있는 뼈가 녹기도 합니다. 치아 뿌리가 드러나거나 치아가 흔들리고 밀려나기도 하죠. 그러다 결국 치아를 발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거 되게 흔한 것 같은데요. 저만 해도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거든요. 실제로 치주병의 환자 수는 지난 2021년 약 1,740만 명으로 그 전해인 2020년 약 1,637만 명에 비해 더욱 늘었고 매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하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면은 그냥 둬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닐까요? 그 치과 가는 것도 좀 무섭잖아요. 예. 물론 그래선 안 되죠. 그랬다간 구강 건강으로부터 정말 퇴장당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이고 그렇구나. 말씀하신 대로 치주 질환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심하지 않고 진행과 정지를 반복하면서 내원을 미루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나중에는 심한 통증과 함께 이가 흔들려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치료 시기를 이미 놓쳐서 결국 치아를 발거하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절대 가볍게 여겨서도 결코 방치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말로만 들어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꽤나 흔하게 봅니다. 제가 담당하던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오른쪽 위 치아가 아파서 식사를 못 하시겠다고 내원하셨습니다. 입안을 보고 나서 그러실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치주염이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되어서 뼈에 붙어 있어야 될 치아가 잇몸 살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더라고요. 손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치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환자분도 얼마 전까지는 크게 증상이 없어서 병원에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렇게 치주병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치료할 수 있나요? 치은에만 염증이 있는 초기에는 치과에서 스케일링, 즉 치석 제거술을 받고 꼼꼼히 양치하면서 치태를 제거하면 상태가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진행된 치주병의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약물 복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잇몸에 고름이 차 있다면 배농이 필요하며 잇몸을 절개해서 염증 조직을 제거하거나 치은, 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하기도 하죠. 좀 심하면 치아를 발치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없어 결국 발치했을 때는 6개월 이내에 인공 치아를 수복하여 기능적, 심미적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는 치아가 빠지면 기능을 상실하며 점차 흡수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뼈가 흡수되면 임플란트 수복 시 뼈 이식부터 진행해야 해서 치료 과정과 시간이 길어집니다. 또 발치한 주변의 치아들이 치아가 없는 공간으로 움직이게 되어 주변 치아까지 치료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치아가 없으면 저작 기능이 감소하고 소화와 영양 공급에 영향을 주며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제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치주염에 대한 정체,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이상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비뇨의학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주홍입니다. 선생님, 다음 주제는 뭔가요? 의료계에서는 흔히 3대 통증 대장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먼저 출산의 산통, 두 번째로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 마지막 세 번째는 극한의 통증, 요로결석입니다. 요로결석의 정체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로는 신장, 요관, 방광, 요도 등 소변이 지나가는 길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로결석이란 소변이 만들어지고 흐르는 길에 돌이 생긴 것을 뜻합니다.
흔히 소변은 신장에서 만들어져 요관을 통해 방광으로 흐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요로결석에 의해 소변의 흐름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흐름이 막혔다고 해서 심하게 통증이 느껴진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요로결석은 신장에서 1차적으로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 요관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요관이나 방광에 걸립니다. 걸리게 되면 그 결석은 결국 소변이 내려가는 것을 못 내려가게 하고요. 이러한 결석에 의해 요관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배출되지 못하는 소변으로 인해 신장에 압력이 가해지면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주변 근육과 장기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메스꺼움이나 심하면 구토를 하시기도 합니다. 아, 이게 근데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극한의 통증이라고 하나요? 보통 옆구리나 복부 통증이 대략 한 20-30분 정도 지속되는데요. 마치 칼이나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혹은 꽉 쥐는 듯한 엄청난 통증이 생겨 갑작스럽게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진통제로는 완화되지가 않고요. 통증이 없어졌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하기도 하죠. 또 혈뇨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소변을 자주 보거나 잔뇨감이 있는 등 배뇨 문제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감염을 동반할 경우 소변이 탁해지거나 고열, 오한이 발생하여 결석으로 인한 소화기 증상으로 구역 구토, 소화불량 등을 겪기도 합니다. 와,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요로결석을 방치했을 때입니다. 극한의 통증을 보여 대부분은 금방금방 치료로 이어지긴 합니다만 덜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로결석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신우신염이나 폐혈증, 신장 손상은 물론 투석이 필요한 상황에까지 이를 수가 있으므로 아주 조금이라도 요로결석의 증상을 보일 땐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으셔야 합니다. 요로에 이런 결석이 왜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물을 적게 마시고 염분 섭취량이 많은 분일 때 요로결석의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소변량이 줄면 소변이 농축되기 때문에 결석이 원인이 되는 성분들이 뭉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또 평소 땀이 많은 분들도 위험한 게 체내 수분이 땀으로 과도하게 배출이 되면 축적된 소변 속 칼슘과 옥살산염 등이 결석으로 잘 뭉쳐지기도 합니다. 제 주변엔 꽤 있는 것 같던데 저는 못 겪어봤지만. 네, 생각보다 흔하게 생기고요. 또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통계를 보면 요로결석 환자는 지난 2019년 약 29만 명에서 2022년 약 31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요로결석은 이제 크기나 위치 그리고 성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양합니다. 약 4mm 미만의 작은 결석이라면 다량의 수분 섭취나 약물 치료 등의 방법으로 자연 배출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석 크기가 그 이상으로 크거나 증상을 동반할 경우 또 위치가 상부 요관이면 자연 배출될 확률이 낮아 시술 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몸 밖에서 충격파를 발사해 결석을 파쇄하고 배출을 유도하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 대표적인 시술 방법입니다. 제 지인 중에도 요로결석을 앓는 분이 있어서 이 시술했는데 그게 허리 디스크가 있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한 자세 때문에 좀 힘들었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나요? 아무래도 그러셨을 겁니다. 기존에는 충격파의 발생 부분이 고정되어 있어서 환자분들이 자세를 변형해서 그 위치를 맞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충격파가 발생하는 부분도 이동할 수가 있게 되어 친구분처럼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허리 통증이 있는 등 불편한 경우에도 조금 더 편안한 자세에서 시술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로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 맥주 그거 많이 마시던데 맥주 마시면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결석의 예방보다는요, 결석이 있을 때는 그 결석을 배출하기 위해서 이뇨작용이 있는 맥주나 커피 등을 마시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평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맥주는 우리 몸의 요산 수치를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결석을 더 많이 생기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요로결석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적어도 하루 10잔 1.5리터 이상의 수분을 조금씩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염분은 하루 2g 이상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요. 국물보다는 건더기, 찌개보다는 맑은 국 위주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오늘 요로결 속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잘 알려주신 박주용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이제 건강 구독 이어가겠습니다. 주치의 선생님들 만나기 전에 먼저 차윤환 식품생명과학 박사부터 만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참견하러 나온 차윤환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참견 해주실지 기대되는데요. 건강한 참견 시작해 주시죠. 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은요, 떠오르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이제 꽃구경도 있고요, 제철나물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해산물 같은 것도 막 올라오는데, 그런데 이 학교 다닐 때 정말 봄 되면 우리를 설레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봄 소풍. 너무 설레죠. 이제 5월인가 저 소풍 갈 때 어머니가 싸주시던 그 김밥. 기가 막혔죠. 너무 좋았죠. 아침부터 네. 그 참기름 향 그럼. 풍기면서. 요즘은 뭐 김밥 전문점이 워낙 많아져서 김밥 자체가 흔해졌지만 예전에는 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김밥 얘기 꺼내신 거 보니까 오늘 건강한 참견이 김밥과 관련된 건가 봐요? 저는 김밥 얘기를 꺼낸 적은 없는데요. 얘기만 꺼냈지. 그러네. 자, 소풍에서 김밥으로 갔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풍 갈 때 김밥 하면은요, 꼭 옆에 따라오는 이것이 있거든요. 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 도구. 야외에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따라오는 이거 도구. 나무 젓가락? 그렇죠. 그쵸? 젓가락이 있어요. 젓가락이 있어야 먹으니까. 예. 나무 젓가락이 아닐까 싶은데. 네. 딩동댕 맞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밖에서 뭐 먹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하게 꼭 가져가는 나무 젓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배달 음식 시키면은 요거 자주 오잖아요. 그리고 개별 포장도 딱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깨끗하다, 오랫동안 보관해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그냥 무한정, 그냥 무작정 계속 보관하시면서 편할 때 쓰시는데, 이런 행동이 살짝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무로 만든 건데 뭐 그게 위험을 초래한다고 그러세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 젓가락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일단 좀 큰 나무, 굵은 나무를 이렇게 계속 사이즈로 자르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를 고르게 펴주는 연마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살균과 건조 과정까지 거쳐줘야지만,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아는 나무 젓가락을 쓸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나무가 아무래도 나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생물이 번식하고 곰팡이도 생길 수 있으면서 썩을 수도 있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무 젓가락도 연마 과정을 거치는군요. 예. 그런데 연마 과정뿐만 아니라 나무 젓가락의 사용 기한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보존제 역할을 하는 화학 물질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화학 보존제가 들어가 있는 나무젓가락, 이런 거 뜨거운 국물 같은 거 먹을 때 먹으면 아무래도 그 뜨거운 국물 때문에 이런 보존제들이 녹아서 음식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먹게 되면 화학 물질까지도 먹는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죠. 아니, 근데 컵라면 먹을 때 뜨거운 컵라면 이렇게 맞아요. 나무젓가락 넣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먹는 거고, 안 가두기도 하는데 못 가고. 나무젓가락이라는 거는 유통기한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오래 보관한 것도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젓가락 딱 봤을 때 그냥 뭐 의심 없이 쓰시는데, 네. 가끔 나무젓가락을 딱 열었더니 뭔가 색깔이 변하고 약간 이렇게 검은색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자, 이런 경우는 바로 그 속에 이제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경우들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곰팡이가 피게 되면요, 곰팡이 자체보다도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곰팡이 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만약에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색깔이 변하거나 형태가 좀 이상하게 좀 피어 있다, 이런 젓가락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나무젓가락은 어떻게 보관했다 써야 돼요? 자, 일단은요, 나무젓가락은요, 사용하는데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4개월 정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젓가락 사용은 금지하시고요. 최대한 생산한 지 얼마 안 된 젓가락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나무젓가락 중에 좀 좋아 보이는 거 다시 재세척해서 네. 쓰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 나무젓가락 나무다 보니까 건조돼 있어서요. 물이 닿으면 금방 물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빨리 곰팡이가 피고 썩을 수가 있으니까 언제나 나무젓가락은 일회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생산 후 4개월까지가 대략적인 소비 기간이라고 하셨는데 집에 보면 이제 배달 음식 시키고 받은 나무젓가락 있죠. 언제 받은지 아, 모르는 게 그럼. 막 쌓여 있거든요. 네.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은한 박사와 함께하는 건강한 참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있는 나무젓가락은 그냥 무시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확인해 특히나 봐야겠어요. 그 거뭇거뭇해진 거 이거는 곰팡이가 쓴 거라니까 네. 그거 확실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또 보존제로 인해서 변질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용하시기 전에는 나무젓가락을 한번 이렇게 돌려보고 네. 진짜 곰팡이가 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건강 구독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네,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모사원 한의학 박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도 좋고 정말 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때잖아요. 네. 그래서 나들이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지난주에 남산 산책로 이렇게 쭉 걸었는데 야 꽃들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네, 아니, 가만히 근데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나들이 갈 때 예전에는 차 타고 한참 가면 좀 지루한데 네. 요즘은 그냥 창밖 풍경만 봐도 네, 네. 꽃도 너무 예쁘게 피고 지루할 틈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집 나가기 별로 싫어하는 사람인데 요번에 이제 앞에 있는 안산이라는 곳에 가서 꽃 구경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산에 가면 언제나 느끼는 거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데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면 다치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하면서 다녔습니다. 예, 산에 가봐도 요즘에는 굉장히 사람들 많아졌거든요. 네. 근데 올라갈 때보다도 제 나이쯤 되면은 내려올 때가 더 힘들어요. 지끈지끈하거든. 네, 이게 좀 웃을 일은 아닌데. 권유경 선생님은 안 그러시죠? 네, 저는 산을 많이 가질 않아서 그렇지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맘때가 되면요, 적극적으로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인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등산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산에서 그만큼 다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119 구조대가 출동했던 산악사고 구조 건수를 살펴봤더니요. 약 1만 1,978건이나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비율 중에 가장 많았던 것은요, 실족이었고요. 이 구조 건수는요, 봄철인 지금과 같은 4월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건 좀 의외입니다. 오히려 따뜻해지는 봄철에 구조 건수가 증가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움직이고 싶은 시기죠. 알록달록 꽃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싱숭생숭하면서 따뜻한 바람을 좀 쐬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 몸이 그렇게 봄바람 분다고 한 번에 풀리지 않는다는 것에 있죠. 겨울에 움츠렸던 이제 몸의 근육, 경직, 이제 관절들의 이완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앞선다고 급격하게 활동량을 늘리다 보면 이게 필연적으로 무리한 활동, 그렇긴 해서 근육과 관절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나들이 하기 쉬운 계절에 오는 질환 뭐가 있을까? 이게 오늘 주제일 것 같은데 오늘 주제 확실히 보고 나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건강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통증 줄이는 무릎 리모델링입니다. 자, 오늘은 무릎 건강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하긴 요즘 볕이 좋아서 자꾸 이제 외출하게 되고 많이 걷게 되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무릎 건강 당연히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날이 풀리면서 이제 야외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무릎 건강 이상으로서 이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나 겨울 동안에 굳어있던 이 무릎 주위 조직들이 한 번에 풀리질 않았는데 이 야외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 손상이 되고 안 좋았던 부분은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2월에 61만
2명이었던 무릎 관절 환자 수가 3월에는 69만 9,977명, 4월에는 73만 6,629명으로 늘어나고요. 5월에는 1년 중 가장 많은 75만 643명의 환자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요즘 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운동을 좀 늘려보면 그렇게 무릎이 아우 시큰시큰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집도 아니고 무릎 관절 같은 것도 리모델링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지금 차 박사님도 약간 관절염이 오시기 시작한 것 같긴 한데. 네, 물론 이 관절염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사실 이게 더 진행되게 되면 이 관절을 사실 교체해야 되는 인공 관절로 사실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되겠죠. 또 하나 통증 조절을 위해서 이 소염 진통제들을 복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걸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뭐 위장관 출혈이나 궤양이나 천궁 등의 이런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실 심지어 심근경색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장시간 이런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시면 사실 심근경색과 같은 이 심혈관 질환이나 뇌출혈의 위험도가 더 상승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요, 젊은 층에 비해서 소염 진통제를 먹었을 때 소화기계에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무릎이라고 해도 통증을 완화하고 또 더 급격한 손상을 막기 위해서 무릎 리모델링에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 그래서 이 건강 구독 시간에는요, 건강한 무릎을 만드는 무릎 리모델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 영상을 통해서 무릎 리모델링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 영상 주세요. 무릎 쓰기 전에 꼭 해야 할 것 뭘까요? 자, 일상에서 꼭 하게 되는 동작들이잖아요. 걷고 뛰고 뭐 그죠. 계단 오르고 확실히 무릎 안 좋아지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전 다른 데보다 이렇게 계단 내려갈 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인데 운동 후에도 이것을 해야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저 영상 보니까 무릎을 쓰기 전과 쓴 후에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요걸 좀 챙겨서 해봐야죠. 예, 그래야지 운동을 더 오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 쉬고 싶죠. 운동 전후 뭐 하라고 하는데 실은 가만히 있다가 하고 싶은 게 또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무릎 관절은 3가지의 관절, 윗다리뼈, 그리고 아랫다리뼈, 그리고 앞에 슬개골, 이 3가지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관절에 연관된 근육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무릎이 아프다고 충분히 준비 운동으로 풀어주지 않고 아프니까 좀 쉬자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무릎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함께 약화가 되면서 점점점 만성화가 돼가지고 저렇게 무릎이 낫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파. 그래서 쉬어야 돼라고 하면서 무릎의 근육을 차라리 약하게 만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관절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관절 범위 내에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바로 만성 통증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아플수록 무릎 강화 운동을 꼭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운동 전후에 꼭 해야 될 이것, 아까부터 이것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뭘까요? 네, 일단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강화시킨다고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주면 그 탈 나는 것을 예방을 해줄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무릎 스트레칭입니다. 네, 사실 뭐 스트레칭 좋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무릎에 스트레칭 한다? 이건 되게 많이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네. 무릎을 어떻게 풀어줘? 이렇게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무릎에 염증이 생겨서 우리가 아픈 거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 무릎 주위 조직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강화한다고 뭐 그냥 레그 익스텐션이니 뭐니 운동 시작한다? 바로 딱딱한 상태에서 팍!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파열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윤활액을 충분히 좀 돌려준다, 뭐 기름칠을 한다라는 기분으로 이 무릎 스트레칭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무릎을 신경 써서 스트레칭을 한 기억이 없는데 없죠. 그리고 방법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건 손동주 선생님하고 한번 알아봐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뭐 이재용 아나운서 산에 자주 가니까 아, 그렇죠. 오늘 배워서 매주 하세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무턱대고 그냥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50대 되면은 무릎 신경 써야 돼요. 네. 이제. 자, 앞에서 해볼까요? 네, 사실은 무릎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뭐 무릎 관절을 직접적으로 스트레칭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무릎 주변을 잡아주는 그런 근육들을 스트레칭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릴 동작들은요, 30초에서 한 60초 정도 지그시 이렇게 충분히 근육을 늘려주는 동작들을 진행할 텐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제가 오늘 알려드릴 동작들은 다 정적인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답답해요. 우리는 뭐 운동을 하면 군대 때처럼 막 이렇게 하고 네, 옛날 이런 거지.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동적인 스트레칭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익숙해져 있으신데요. 근데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혹은 이런 사실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신 분들은 이렇게 동적으로 약간 이렇게 반동을 주게 되면요, 오히려 근육이나 그 주변 인대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적인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스트레칭을 조금 알려드릴 텐데요. 집에서 이용하실 때는 벽을 조금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은 벽이 없으니까 네. 서로 약간 손을 마주 벽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무릎을 싸고 있는 근육 중에 가장 큰 근육이 있습니다. 허벅지에서 내려오는 우리가 이렇게 대퇴사두근이 무릎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퇴사두근을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인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손을 벽에 기대고 한쪽 손을 기대고 이렇게 쭉 허벅지를 당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늘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혼자 하기 힘드시면 벽을 부부끼리 이게 기대야 되겠다. 네, 기대고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잡기가 쉽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쭉. 그래서 그냥 앞으로 당기시면 안 되고 뒤로 쭉 더 늘려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쭉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네. 오, 균형 감각이 꽤 네. 좋은데요? 쭉 이재용 밀어주시면 아나운서? 좋고요. 꼭 시원하시죠? 네. 좌우 번갈아서. 여기가 쫙 당기네요. 네, 그렇죠. 좌우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방법은 장경인대를 늘려주시는 건데요. 장경인대라고 하면요, 이 엉덩이 바깥쪽부터 쭉 내려와서 우리 무릎의 바깥쪽에 붙는 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무릎 바깥쪽에 통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이제 오른쪽에 잠깐만 기대 주시면요, 오른쪽에 만약 기댔다라고 하면요, 오른발을 앞쪽으로 기댄 상태에서 오른쪽 골반을 오른쪽으로 쭉 밀어주는 거예요. 쭉 밀어주게 되면 다시 이 허벅지 옆구리부터 대퇴 바깥쪽 그리고 무릎 바깥쪽까지 쭉 늘리는 느낌이 되겠죠. 뭐 왼쪽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그래서 골반을 엉덩이를 왼쪽으로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밀어주시면 여기가 좀 당기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주 보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을 이용해서 하시는 겁니다. 네, 벽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무릎, 이제 허벅지 쪽을 했으니까 이제 아래쪽 종아리를 한번 스트레칭을 해야 되겠죠. 종아리를 하는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은요, 이제 조금 스트레칭할 이제 다리를 뒤쪽으로 보내주시고요. 한쪽은 앞쪽으로 무릎을 보내주신 상태에서 벽이 있다라고 하면 벽을 기대서 쭉 늘려주셔도 되고요. 벽이 없다라고 하면 쭉 자연스럽게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쪽 종아리가 오금이 당기는. 네, 오금 부위랑 종아리가 쭉 당기시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면 약간 무릎을 발끝을 안쪽으로 조금 모아주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시원하시죠? 힘들겠는데요? 쭉 당겨요. 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리가 있으면 이제 그 앞에 무릎 관절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또 슬개골이 있어요. 슬개골이 있는데 여성분들이 간혹 사실 이 무릎 앞쪽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계세요. 근데 여성분들은 사실 골반이 남자분들보다 크기 때문에 다리의 모양 때문에 약간 무릎 안쪽이 조금 더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슬개골을 틈틈이 좀 풀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슬개골을 좀 풀어주는 이 스트레칭 방법은 앉아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개골. 네. 틈틈이 집에서 이거는 앉아 TV 보면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풀어줄 다리를 앞쪽으로 보내고요. 보내고 우리가 엄지와 검지를 두 손으로 슬개골을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잡아줘서 좀 이제 한 번은 10초 동안 이 슬개골을 쭉 발끝으로 밀어주는 거고요. 슬개골 직접 밀어주고 또 10초 동안 앞으로 쭉 당겨주고 그리고 10초 동안 바깥쪽으로 밀어주고 또 10초 동안 안쪽으로 밀어주고 이 동작들을 한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해주게 되면 슬개골 스트레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과 사실 이제 슬개골까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 이제 준비 운동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해주는 네, 거예요. 천천히 네, 해주는 빨리빨리 뭐 이렇게 급하게 할 거 없이. 네. 근데 이게 동작이 한 10초, 30초 이렇게 해서 한 2, 3회? 2, 3회 정도. 그러니까 2, 3회. 다 해도 5가지를 다 해도 한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10분이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 전에 어디 등산 가기 전에 이럴 때 올라가시기 전에 간단히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라가기 전에 그냥 올라가기 바빠서 내려올 땐 또 내려오기 바쁘고.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릎에 과부하 맞아요. 걸리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스트레칭은 사실 운동 전에 항상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스트레칭, 무릎 스트레칭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안 했던 거거든요. 이게 알면 이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하기 전에는 꼭 무릎 스트레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무릎과 관련된 몇 가지 궁금증 좀 해결해 보고 갈까요? 화면 주세요. 자, 무릎 건강 궁금증입니다. 무릎 아프면 등산은 피해라? 그치, 그런 거 같은데. 저도 이제 저런 얘기 많이 들었고 또 제 친구들도 같이 산에 가자 그러면 야, 그 무릎 나간다. 맞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글쎄 무릎 안 좋다 이래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등산은 우리 건강에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유산소 운동이기는 하지만요. 아무래도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동작을 반복해야 되다 보니까 평지에서 걸을 때와 비교를 하자면 아무래도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보행을 하려면 최소한 60에서 70도 정도 굽힐 수 있어야 하고요. 계단을 이용할 때도 90도 이상 구부려야 합니다. 하지만 무릎을 구부릴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더 높아진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경사가 심하고 길이 형태가 변화무쌍한 코스의 그런 등산 코스를 가신다면은 아무래도 무릎을 더 많이 구부리셔야 하고요. 그만큼 무릎에는 더 손상과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계단도 많이 이용하니까 네. 계단 오르내리고 할 때도 이런 거 신경 써서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두 번째 궁금증도 풀어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자, 무릎 건강 궁금증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무릎 보호대 도움된다? 안 된다? 입니다.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호대라고 나온 거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거의 안 차잖아, 사람들이. 그렇죠. 도움 안 되니까 안 차겠지. 안 되니까 안 차는 게 아니고요. 네. 안 차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겁니다. 저는 일단 무릎에 이상이 있다, 뭐 아픔이 있다, 통증이 있으면은 무조건 보호대를 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무릎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주위 조직도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무릎은 우리 대퇴골과 이게 경골이 이렇게 서로 위아래로 맞닿아 있는 건데 주위 조직이 약해지면요 무릎이 이렇게 논다고 하죠. 자꾸 막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 느낌들이 들 수도 있어요. 이때 이걸 확실히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무릎 보호대인데 이 무릎 보호대를요. 근데 사람들이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어서 문제인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자, 보호대는 아픈 곳에만 하면 된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그럼 보호대를 아픈데 하지 여기 아픈데. 그렇지, 맞아. 당연한 거 아니야? 아프지 않은 거. 근데 어쨌든 보호대를 차면 좀 뻣뻣한 느낌과 맞아요. 답답한 느낌은 좀 있거든요. 불편하긴 해요, 생활하기가. 네. 그래서 당연히 아픈 데만 네. 착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해되는 느낌 이런 것도 있고. 그게 아닌가? 그런데 아닙니다. 네, 무릎 보호대는요. 아픈 쪽만 차는 것이 아니라요. 양쪽 모두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네. 한쪽에만 무릎 보호대를 차게 되시면요. 안 아픈 정상 쪽으로, 정상 다리, 무릎 쪽으로 아무래도 하중이 더 실리기 때문에 그쪽 무릎 역시 손상이 되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안 아픈 무릎 역시 통증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차시는 게 좋으시고요. 또 한쪽만 차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걸음걸이에 있어서도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무릎 관절뿐만이 아니라 뭐 골반 관절이라든지 발목에도 무리가 올 수 있게 되어서 다른 쪽에도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차셔서 아무래도 균형 있는 걸음걸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불편해서 못 찬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도 차야 한다면 대체할 만한 뭔가 다른 방법 같은 게 혹시 없을까요? 네, 무릎 보호대 좀 불편하죠. 그리고 좀 두껍습니다. 맞아. 좋은 것들. 그러면 땀이 좀 차면 맞아요. 더 좀 착용하기 싫어서 실은 그 많은 정형외과 선생님이나 무릎을 전공하신 분들은 무릎 보호대보다 더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아까 등산할 때 살짝 영상에서 나왔는데 바로 이 스틱입니다. 스틱. 그러니까 네 발로 걷는 짐승처럼 우리는 이족 보행을 하니까 네 발로 걸을 수 있게 손의 힘을 빌리는 이 등산 스틱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릎 보호대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요. 다만 등산은 이제 경사가 좀 있기 때문에 길이가 좀 조절이 되는 스틱이 조금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나 스틱은 좀 뭐랄까 또 이렇게 그것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테이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 스포츠 경기 보면 선수들이 무릎에 이제 덕지덕지 테이프를 붙이고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 온라인에서도 약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테이핑을 하면 피부에 직접 붙어 있기 때문에 착용감이 좀 좋고 그리고 가볍고 땀이 찬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좀 간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오늘은 이 무릎 테이핑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우리는 파스는 테이핑 하겠는데 그치. 무릎에 무슨 테이핑 이거 어떻게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붙이는 법도 몰라. 그냥 선수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네, 이 무릎 관절의 핵심은요, 이 슬개골인데요. 그러니까 윗다리뼈랑 아랫다리뼈가 이렇게 그 만나는 이 지점에 이제 일종의 지지대 같은 철길 같은 그런 슬개골이 무릎 관절에서 통증을 유발하고 안정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이 슬개골 관절인데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호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무릎은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살짝 무릎을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테이핑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화면을 함께 보시면 자, 무릎을 보호하는 테이프를 한 15cm, 10cm에서 15cm 정도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그 Y자 형태로 길게 가운데 틈을 넣고요. 슬개골 주변을 감싸듯 위에서 한 번, 아래에서 한 번 슬개골을 감싸듯 약간 텐션을 가해서 붙인 다음에 위아래에 저렇게 지지대를 붙여주면 무릎 테이핑이 완성이 됩니다. 그 무릎 보호대가 좀 불편하다 하신 분들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무릎 테이핑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구독 영상 확인해 볼까요?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릎 오래 쓰려면 회복 기간을 가져라 이거. 야, 근데 진짜 등산 열심히들 하시는 분 많죠. 매일매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무릎 회복 비법 얘기하다가 갑자기 소름 사탕이에요. 잠깐 뭐야 뭐. 이건 뭐예요? 도가니 먹으란 얘기인가? 무릎을 사용하기 전후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무릎을 쓴 후에 회복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벼운 운동을 했더라도 사실 운동 후에 이 무릎 손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운동을 하고 나서 이 회복 단계를 제대로 사실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손상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복 단계를 꼭 신경 쓰시는 게 필요하죠. 네,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릎이 아플수록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모사 선생님께서 준비한 게 있다고 합니다. 한방 비법으로 무릎을 회복하는 방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사실 제가 환자 볼 때 대부분의 환자분들을 저는 엎드려서 마주를 하거든요.
엉덩이나 아니면 목, 허리 위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치료하러 딱 치료실 가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사실 환자분 얼굴을 제가 마주 볼 일이 잘 없다가 요즘도 딱 가면 무릎이 아프면 천장을 보고 누워 있게 되잖아요. 천장 보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아졌는데 아까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맘때쯤부터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무릎이 안 좋은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오셨을 때 꼭 말씀드리는 게 아까 우리 서동주 원장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스트레칭 해라. 그리고 보호대를 꼭 해주셔야 된다. 근데 이 두 개 진짜 잘 안 하시거든요.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운동이나 아니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주무시기 직전에 뭐 반신욕을 하거나 꼭 조욕을 해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움직이고 나면요. 근육은요. 어찌됐든 약간씩 굳을 수밖에 없어요. 흔히 너무 심하게 운동하고 나면 알이 배긴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알이 배겼을 때 직접적으로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찜질이거나 이런 온열요법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무릎이 안 좋고 하지부지란 아래 다리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조격법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아래 봐보시면 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물이 색깔이 약간 좀 탁할 겁니다. 네, 이거 더러운 물 아니고요. 약재를 넣어서 우려냈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집에서 하신다고 그러면 사실 급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물을 사용하셔도 좋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무턱대고 그냥 발만 딱 담가버리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발을 담그더라도 우리 담그는 위치가 있는데 바로 현종혈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절골혈까지 이렇게 조격을 할 때 담가주신다고 그러면은 우리 다리 뭐 무릎이 아프다거나 다리가 뭉쳤을 때 풀리는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우선 현종혈이 어디냐 보면은 우리 복숭아뼈가 있잖아요. 바깥쪽 외측 복숭아뼈에서 이렇게 한 3마디 정도 올라온 자리가 바로 현종혈이 되겠습니다. 3마디 올라와서 중간쯤 딱 요 지점까지만 물이 잠기면 돼요. 이거보다 좀 더 높이 하셔도 좋은데요.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딱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종혈이 담길 수 있게끔 이게 물에 담가 주시는데 우리 처음 온도 맞추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뜨겁게 시작을 해버리면은 발이 팍 익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조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담갔다 바로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하지만 약간은 뜨거움을 느낄 수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또 기냥물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잘 이걸 맞추기가 힘들지만 약재를 이용한다고 그러면은 이 물을 맞추는데도 물 온도를 맞추는데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약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무릎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약재 2가지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아까 전에 소랑 사탕 나왔었죠? 네. 우슬과 박하입니다. 네. 우슬은 소의 무릎을 닮았다고 그래서 그렇지. 우슬이고 네. 박하는 박하죠. 박하는 원래 사탕이지. 맞습니다. 제가 이제 우슬과 박하를 들고 나온 이유가 있는데요. 우슬은요, 그 이름도 바로 쇠 무릎 풀입니다. 쇠 무릎. 소의 무릎을 닮았다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혹시 이거 무릎에 좋지 않을까 해서 복용하고 섭취를 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도 무릎 관절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 소개되기를 우슬은 무릎 관절이 딱딱해지고 통증이 있는데 이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데 아주 좋은 약재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현대의학적으로 이제 현대과학적으로 이제 풀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성분이 있어서 그럴까라고 봤더니 액티스테론이라는 성분이 발견이 됐고요. 이 액티스테론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염증을 잡아주는 아주 염증에 특효가 있는 성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염증을 잡아주기 때문에 무릎 주위에 생긴 이 통증들을 잡아주는데 이 우슬이 아주 효과가 좋고요. 사실 박하 하면은 대부분 그냥 방향성 약재로서 뭐 그냥 냄새만 좋은 거 아니야? 맛을 위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이 방향성이 있는 약재들, 뭐 흔히 말하는 우리 동남아에서 뭐 음식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신료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치. 방향성이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몸 안에 있는 습을 날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 안에 습이 차기 시작하면 관절에도 우리가 습이 찼다고 얘기를 하는데 관절이 경직되고 딱딱하고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럴 때는 이런 방향성이 있는 약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3대 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향약 집선방에서 말하기를 무릎이 딱딱하게 굳고 관절이 딱딱하게 굳고 기운이 소통되지 않는 것을 소통시켜서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런 방향성이 있는 것들은 무릎이 딱딱하게 굳었을 때 뭔가 내 몸이 경직되어 있을 때 먹어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까 이제
쇠 무릎이랑 박하사탕이 나왔잖아요. 네. 노가니탕 먹고 혹시 소화 안 되려고 할 때 먹으라고 박하사탕을 식당에서 준비를 해주신 겁니다. 단순히 입냄새만 없애려고 한 게 아니고요. 위장도 딱딱하게 굳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박하의 효능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냥 물에 하는 것보다 지금 네. 약재를 그치. 넣은 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확실히 넣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제가 이거 온도도 맞출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맞출 수 있냐? 사실 그냥 뜨거운 물을 받아갖고요. 요 약재를 요 물 위에다가 그냥 확 쏟아 버리시면 됩니다. 오. 그리고 한 5분 정도 있으면은 색깔이 이렇게 우러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가 딱 담그기 좋은 온도가 됩니다. 처음엔 너무 뜨거울 수가 있으니까 요 약재를 넣고 조금 우러나기 시작하면은 그때 발을 한번 담가 주시겠어요? 요 현종혈 있는 부위까지 쭉 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현존형 그 밑으로 만약에 담근다 그러면 저희 한의학적으로서 원하는 효과를 낼 수는 없고요. 그럼 어느 정도 내가 담그고 있어야 되냐? 이게 딱 처음 담갔을 때 좀 뜨거운 느낌이 들고 점점 식는다라고 했을 때 빼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일 좋은 건요. 내 몸에 아니면 요 무릎 주위라든가 몸에서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할 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땀이 흐를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무리 좋은 것들 뭐 먹지 마세요. 내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 양보하세요.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 오늘만큼은 사실 우슬이나 박하 적용만 하기에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앞에 보시면 제가 우슬을 이용한 차를 좀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요. 네. 상큼해. 오, 화한 느낌이 있어요. 오. 오. 우리가 뭐 족욕이나 반신욕 하면서 사실 꼭 와인들을 이렇게 곁들이시는데 네. 와인 말고 이럴 때 차도 같이 준비해서 건강하게 차도 한 잔 같이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너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족욕을 딱 하고 나면 몸이 한번 싹 풀리죠. 그때 이제 따뜻한 차 한 잔 하고. 근데 또 궁금한 게 족욕을 하고 나면 몸 근육이 좀 풀린다는 느낌을 좀 받게 돼서 이럴 때 마사지만 잘해줘도 도움이 좀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마사지가 좀 좋을까요? 전 아까 전에 우리 서동주 원장님께서 우리 슬개골 스트레칭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혈자리를 다 짚으셨거든요. 그래요? 네, 아까 전에 우리 스트레칭 할 때 이렇게 검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여기를 감싼다고 했잖아요. 네. 딱 이렇게 감쌌을 때 바로 첫 번째로 나오는 혈자리가 바로 내스란과 외스란입니다. 우리 무릎에 눈 같다고 그래서 내스란, 외스란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전에 딱 이 자리 잡고 이렇게 같이 다 움직여줬잖아요. 사실 이 내외스란을 잡고요. 저도 얘기하려면 똑같습니다. 여기를 잡고 똑같이 이렇게 위아래로 올려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무릎이 너무 아파서 오는 환자분들 제가 거의 한 3분에서 5분 정도 붙어서 해주는 게 바로 이 내외스란 이렇게 마사지법이기도 하고요. 사실 여기 이 다음으로 풀어줘야 될 게 양릉천과 음릉천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기서 조금 쭉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뼈, 골두가 잡힙니다. 이렇게 톡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그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릉천, 음천. 네. 그리고 또 저게 무릎 관절 안 좋고 그러면요. 운동을 통해서 너무 안 쓰려고 하지 말고 네. 운동을 통해서 그 옆에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요 무릎을 제대로 쓸 수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뭐 스트레칭법, 운동법 다 잘 배워봤습니다. 무릎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날씨 알아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인천과 경기 남부는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하늘은 맑겠고요. 제주에만 5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 곳곳에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특히 일부 남부 지역은 200m 앞을 내다보기 힘든데요. 안전거리 넉넉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4도,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기가 건조합니다. 특히 중부 내륙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때이른 더위가 찾아옵니다. 네,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평균 기온을 10도 웃돌면서 마치 초여름만큼 덥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까지 벌어집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건강 상하기 쉬우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가벼운 외투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4월 요때부터 5월 정도까지가 정말 계절의 여왕이거든요. 맞습니다. 요때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까운 네. 계절이에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